안녕하세요. 톡 제주톡 의사 언니 윤지의 약사 동생 강사령입니다. 오늘 저희는 고혈압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여행 오셔가지고 약이 부족해서 우리 와이프 약 하나 먹고 지금 병원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저희가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잖아요. 어찌나 잘 빌려주시는지 약들을. 그러니까요. 이게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약을 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단순히 혈압 수치가 비슷하시다는 이유로 약을 맞습니다. 빌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일단 혈압의 진단,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드셔야 하는 기준과 어떤 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약을 드실 때 어떤 걸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지, 이 정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고혈압 약을 드시는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진료실 기준으로 140에 90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집에서 잰 혈압은 조금 더 낮게 잡습니다, 요즘. 그래서 135에 85 이상 계속 혈압이 오를 때 우리가 고혈압을 의심하고 검사도 하고 복약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왜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제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혈압을 잘 조절해서 혈압이 정상 기준으로 유지가 잘 되면은 이제 심장 질환, 중풍, 또 뇌지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 콩팥에 생기는 질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는 30%, 4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도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혈압의 약의 부작용,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약을 먹었을 때 얻는 이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혈압약은 혈압이 진단되고 나서는 반드시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진료실 기준은 수축기 140, 이완기 90, 그리고 집에서 잰 혈압은 수축기 135, 이완기 85를 기준으로 해서 체크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정고혈압 단계도 요즘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130 이상, 항상 쟀을 때 130 이상이다, 수축기 혈압이.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항상 80 이상이다. 그러면은 바로 고혈압 약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 혈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나온 2026년도 대한고혈압학회 지침에 따르면, 지금 가장 포커스로 새롭게 등장한 아이들이 수축기 혈압이 140 미만인데 이완기 혈압이 늘 80이나 90 이상인 분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뺐거든요. 이번에 2026년도 학회 발표로는. 보통 우리가 수축기 혈압만 말할 때가 많고, 맞죠. 위에 거는 160이야, 밑에 거는 말 안 하고 기억 못 하실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완기 혈압이 늘 8, 90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때, 수축기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심부전,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한 5, 60% 이상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이제 단독 이완기 혈압에 집중을 꼭 해라, 이거를 새롭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병원에 재오실 때도 항상 수축기만 가져오지 마시고 수축기, 이완기를 함께 가져오셔가지고 그 두 개를 함께 보는 게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약국에 오실 때도 항상 이제 수축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이완기는 좀 크게 의미 없다는 듯이 했었었는데 바뀌었군요, 지침이. 네, 새로운 지침은 고립 이완기 혈압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아예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완기 혈압 자체를 단독으로 의미 있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다, 내가 아무리 수축기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이완기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다 하면은 꼭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정도는 아시는 게 필요해서, 우리 혈압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4가지 분류가 있겠습니다. ARB, ACE 이니비터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장으로 수분량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고, 가장 흔하게 쓰는 약이고 부작용도 적고 신장 보호 기능도 있고, 약 이름으로 보시면은 무슨 잘탄 하는 약들, 그리고 프릴 이런 약들, 디오반 이런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약
껍질에 봤을 때 무슨 잘탄이다 이러면은 요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보호 기능도 있고 신장 보호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쓰는 약이고, 두 번째 약이 이제 칼슘 채널 블러커라고 하는 CCB라는 약인데, 얘네들은 이제 아주 전통적인 약이고 그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혈관에 타격을 덜 주고, 임상적으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쓰다 보면은 어지러운 이런 부작용들이 좀 적은 약 중에 하나여가지고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칼슘 채널 블러커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 노바스크 이런 약들, 그리고 육각형 모양이다 이런 좀 모양이 특이하거든요. 이게 각이 져 있어가지고, 그러고 암로디핀 핀으로 끝나는 약 계열이 요 계열에 있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많이 쓰는 약이 이뇨제 성분 약들. 이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베타블로커라는 약이 있는데, 수축력을 좀 낮추고 그러고 맥박도 좀 조절해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는데, 이 단독으로 썼을 때 혈압 강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부정맥이 있을 때도 어떤 부정맥이냐에 따라서 잘 보고 써야 되는 약이어가지고 단독으로 흔하게 쓰지는 않지만 잘 썼을 때 우리가 심부전이라든지 그러고 심근경색을 막을 수 있는 또 효과적인 약이라서 그 4가지 정도로 간단히 약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에 관여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심장이 한 번에 내뿜는 그 혈액의 양과 그리고 혈관의 저항으로 결정이 되는데, 혈관을 확장시키는 ARB, ACE 이니비터, 그다음에 CCB 이런 것들은 저항을 좀 줄이는 개념이 될 거고, 그리고 베타블로커는 심장 자체의 박동이 너무 과흥분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 뿜어내는 거를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약이고, 그리고 이뇨제는 혈액의 총량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뿜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타겟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대표적으로 원장님이 4개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4개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도 내가 하나를 먹지만 2가지 복합제가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서로 빌려 먹는 것은 정말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혈압이 똑같이 수축기 혈압이 140이더라도 이 사람은 심방의 세동, 약간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베타블로커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를 드신다고 해도 그 하나의 구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혈압약은 남의 것을 빌려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복합제를 이제는 많이 먹기 때문에 복합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ARB 약하고 이뇨제를 섞을 때도 있고 ARB 약하고 CCB를 섞을 때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달라지고 이 3가지가 모두 다 섞인 약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빌려 드시면 약물이 내가 어떤 걸로 조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또 이뇨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약을 일부러 뺀 분들도 있고, 또 ARB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 약을 일부러 대체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빌려 드시는 거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은 복합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주 저용량의 여러 가지 성분을 섞은 약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진 고혈압 환자들일 때도 저용량의 복합제를 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복합제를 처방받으시면 마음에 내가 이제 겨우 고혈압 진단 받았는데 이렇게 독한 약을 주다니 하고 서운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2주 전 학교에서도 이제 발표되었지만은 아주 저용량 기전을 다양하게 섞어가지고 초기 고혈압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금은 오히려 더 연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가셔서 초기 고혈압인데 복합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약이 너무 독해서 임의로 끊는다든지 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항상 상의하시고 이제 이 복합제가 너무 독한 약이 아닌지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일단 처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확하니 일어나지 말라.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 혈압이 탁 떨어지면서 핑 도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용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는 거 중요하고, 각각의 계열별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조금 달라서 대표적인 부작용들만 말씀드릴 텐데, 일단 ARB, ACE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브레디킨이라는 물질을 건드리게 돼서 그 친구 때문에 마른 기침의 부작용이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감기가 없는데 갑자기
기침이 막 혈압약 먹자마자부터 시작됐다. 이러면 의심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CCB, 무슨 디핀으로 끝나는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다 보니까 말초 부종, 뭐 발목이라든지 또 등목이 이제 치은 이 잇몸이 증식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두통, 뭐 홍조 이런 것들. 보면 좀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베타블로커라고 심장에 작용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심장에만 작용했으면 좋겠지만은 기관지 쪽에 베타 수용체가 있거든요. 거기를 건드리면 또 기침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박동을 조절하는 약들이 되게 다 비슷한 부작용인데 이제 너무 박동이 느려져서 그걸 저희가 섬액이라고 하잖아요. 섬액의 부작용, 혹은 내 몸이 느려졌기 때문에 난 빨리 뛰어야 돼 해서 반사적으로 빈맥 빠르게 뛰고, 이런 부작용들이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혈압약을 드시고 불편함이 있으시면 내가 이 약 때문인가 생각해서 병원에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천식약이나 정신과 약 드시는 거를 꼭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죠. 맞아요.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기관지 맞아요. 수축 반응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이라 혈압약을 드시고 그게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빈도로 여쭤보시는 질문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되냐? 그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사실 고혈압이 60대와 70대 고혈압하고 20대, 30대 고혈압은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고혈압을 처음에 잘 유지해가지고, 그리고 식이와 그 운동 조절을 해서 조금 조절이 되면 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은 드리고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은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압약을 적정 용량으로 유지했을 때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로 먹고 끊는 경우는 잘 없고,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용량으로 유지한다든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고, 특히 이번 2026년도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된 새로운 사실 하나만 알려드리면,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고혈압 환자가 지금 현재 공식으로 등록된 것만 해도 한 90만 명 가까이, 87만, 90만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고, 사실은 이 정도 보고가 되면 숨겨진 환자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대 미만의 고혈압을 잘 찾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라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인데, 이유는 만약에 40대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아서 약물을 유지하게 되면 꽤 오랫동안 이 약물을 유지해야 되고, 또 약을 안 먹었을 때 아주 오랫동안 고혈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치명률도 실제로 고령에 갔을 때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전에 혈압약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내가 젊은데 무슨 고혈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또 생활교정을 통해서 약물을 적정 용량으로 낮추고,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혈압이 10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뇌혈관이 터질 가능성이 2배 이상씩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원장님이랑 만약에 한 20의 혈압이 차이가 난다고 치면은 제가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막힐 가능성이 4배 이상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듭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혈관에 대한 리스크를 기억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혈압약을 언제 먹냐 잘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침에 혈압이 가장 높아요, 하루 중에서. 그래서 기본은 아침인데, 이제 새벽이나 그럴 때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드물게 저녁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 혈압약이 24시간 간격으로 그 복용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혈압약을 먹었다 말았다 해도 되느냐?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혈관이 같은 압력을 계속 받을 때는 그래도 리스크가 덜 하거든요. 터질 확률이. 근데 어떤 날은 먹어서 딱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혈압을 재고 드시더라고요. 오늘 120이니까 오늘 안 먹고. 이해되시죠, 원장님? 어떤 상황인지. 오늘 140이니까 먹고. 이게 내 혈관한테는 훨씬 안 좋은 거. 혈관의 항상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